자, 3번 침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샘에는 큰 침샘이 있고요. 작은 침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이제 큰 침샘에 대해서 볼 건데요. 큰 침샘은 이제 귀 밑에 있는 침샘이 있고, 턱 밑에 있는 샘, 혀 밑에 있는 샘이 있습니다. 여기가 입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입 안이 있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있고, 자, 혀가 이렇게 있죠. 자, 혀 밑에 있는 침샘, 혀 밑샘이죠. 혀 밑에 있는 큰 침샘이 있습니다. 혀 밑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턱 밑에 있는 턱 밑샘이 있습니다. 턱 밑에 턱 밑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 밑에 귀 밑샘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귀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귀 밑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빼가지고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귀 밑샘이 상당히 이제 귀 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침샘은 굉장히 큰 침샘이어서 큰 침샘이고요. 작은 침샘은 입 안이나 인두, 이제 이런 쪽에 작은 침샘들이 있습니다. 작은 침샘들이 이렇게 입 안이나, 자, 인두, 자, 여기 입 인두, 이쪽에도 이렇게 작은 침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큰 침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귀 밑에 있는 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밑에 있는 샘은 큰 침샘 중에 가장 큰 침샘입니다. 가장 큰 침샘이고, 그리고 이제 순수한 장액이 분비되는 침샘입니다. 순수한 장액. 귀 밑샘은 이제 맑은 순수한 장액을 분비하는 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귀 밑샘을 이제 분비하는 부교감신경이 혀인두신경의 부교감신경입니다. 자, 9번이죠. 9번. 자, 우리가 이제 부교감신경을 공부할 때 감각, 운동, 호랍, 1, 2, 8, 3, 4, 6, 11, 12 5명의 친구가 모여서 10명이 됐다. 그렇고요. 이제 부교감신경은 3, 7, 9, 10이었죠. 3, 7, 9, 10인데요. 자, 여기에 7번과 9번이 이제 침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침샘. 이 7번 부교감신경은 턱 밑샘, 혀 밑샘을 자극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자, 그리고 9번. 이제 9번 부교감신경은 이제 귀 모양이 이렇게 X자로 보이죠? 그래서 9번 부교감신경이 이제 자극하면 귀 밑샘에서 이렇게 순수한 장액이 분비됩니다. 순수한 장액이기 때문에 이제 이 소화효소, 즉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이제 이러한 소화효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귀 밑샘에서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이 감염이 되면 이제 여기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붓게 되죠. 자, 그 부분을 우리는 볼거리라고 합니다. 이 볼이 붓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볼거리라고 하고요.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합니다. 이 이하 귀자 귀 아래 이제 샘에 염증이 생겼다 해서 귀밑샘염 또는 이하선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귀 밑이 볼거리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턱 밑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액과 점액을 분비하는 혼합샘인데요. 이제 이 중에 장액이 많이 분비되는 혼합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순수한 100% 장액이라면 이 턱 밑샘은 이제 혼합샘인데 그래도 장액이 더 많이 분비되는 혼합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얼굴신경의 부교감신경이 지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혀 밑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 밑샘도 혼합샘인데요. 턱 밑샘이 장액이 점액보다 장액이 많이 분비된다면 혀 밑샘은 점액이 끈적끈적한 점액이 더 많이 분비되는 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부교감신경은 7번 얼굴신경의 부교감신경이 지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랑 맛집에 가면 침이 분비된다. 친구랑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침이 분비되겠죠. 그래서 7번과
9번은 침샘을 자극하는 부교감 신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혀가 있으니까 혀 밑에 있는 침샘에서 혀밑샘이고요. 이쪽은 아래턱이 있겠죠? 아래턱이 있기 때문에 아래턱 밑에 있기 때문에 턱밑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귀 밑에 있기 때문에 귀밑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밑샘이 가장 큰 샘이기 때문에 여기가 염증이 생기면 이쪽이 볼이 이렇게 볼거리가 이렇게 이제 발생합니다. 볼이 통통하게 붓는 현상이 생깁니다. 순수한 장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쪽 혀 쪽으로 갈수록 끈적끈적한 점액이 더 많이 분비된다, 장액보다. 그리고 혀밑샘과 귀밑샘 사이에 있는 턱밑샘은 이쪽에 있는 장액이 더 많이 분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부교감신경이 지배하고, 이제 귀밑샘은 9번 부교감신경이 지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귀 밑에 이렇게 옆에서 귀밑샘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혀 밑에 샘과 턱 밑에 샘이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침샘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소화효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는 알파 아밀라제라는 이러한 소화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알파 아밀라제, 정확한 발음은 알파 아밀레이스라고 합니다. 자, 이 아밀이라는 뜻이 무엇이다면요, 녹말을 의미합니다. 녹말. 뭐뭐 아제라고 하는 것은 효소를 뜻하죠. 효소. 그래서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라는 뜻인데요. 이 탄수화물에는 이렇게 녹말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쌀이라든지 이제 빵이라든지, 자, 이러한 감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녹말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에서 아밀레이스 또는 아밀라제라고 하고요. 자, 이 부분을 푸티알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푸티알린이라는 뜻은, 푸티라는 뜻이 하액, 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 자, 뭐뭐 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물질이란 뜻이죠. 침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질, 소화효소를 푸티알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스, 아밀라제를 우리는 푸티알린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귀밑샘, 이제 순수 장액샘에는 이렇게 알파 아밀라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혀밑샘, 턱밑샘도 아밀라제가 들어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감신경. 자, 교감신경은 점액이 많은 소량의 침을 분비한다. 자, 이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침샘에 소화효소 이런 것들을 많이 분비하고, 그리고 이제 장액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이제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이죠.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침이 바짝 마르죠. 이러한 침샘이 이게 닫히게 되고요. 교감신경은 이렇게 점액이 많은 소량의 침을 분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혼합샘이, 혀밑샘, 턱밑샘이 혼합샘이죠. 혀밑샘은 점액이 장액보다 더 많고, 턱밑샘은 장액이 점액보다 더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침 분비를 줄이고 점액을 소량 농축해서 분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장액이 많은 다량의 침을 분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이게 소화효소가 많은 장액을 많이 분비해서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물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의 기능에는 소화작용도 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아밀레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오면서 음식물이 잘 삼켜지도록 하겠죠. 자, 여기서 정확하게 점액의 성분을 보면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점성을 유지해주는 뮤신이 점액에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윤활작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활작용과 보호작용도 하겠죠. 그 다음에 청정작용을 합니다. 자, 침 안에는 이런 항균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항균 물질. 자, 라이소자임, 이래서 리소자임이 있었죠? 자, 이런 리소자임이라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이 이렇게 제거해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침샘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작은 침샘이 뭐 입술에도 이렇게 있고요. 입술에 있고, 자, 볼에도 있고요. 입 천장에도 작은 침샘이 있고요. 어금니, 자, 어금니, 혀에도 침샘이 있는데요. 이제 이쪽에 혀샘에서 분비되는 또 소화 효소가 하나 있는데 이게 혀 리파제가 분비됩니다. 자, 혀 리파제는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이제 혀에서 혀 리파제가 소량 분비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지방 분해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이제 위쪽으로 가서 이제 위에서 위산과 만나면 이제 혀 리파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해가지고 지방의 소화를 시작하는데요. 입안에서는 지방 분해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위에 들어가면 위산이 작용하면 혀 리파제가 활발하게 작용되면서 이렇게 죽처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침샘은 침샘 중에 가장 크다. 여기는 이제 가장 큰 침샘을 의미하죠. 이제 큰 침샘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침샘은 귀밑샘이었죠. 귀 이렇게 밑에 있는 이런 샘이 있었죠. 그리고 순수한 장액을 분비하죠. 장액이 분비가 됩니다. 순수한 맑은 장액이 분비가 되고요. 염증 시 볼거리가 유발된다. 이제 이쪽이 볼이죠. 볼이 통통 붓는 볼거리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밑샘이고요. 자, 혀샘, 작은 침샘이죠. 작은 침샘. 볼샘도 작은 침샘이고요. 자, 혀밑샘, 턱밑샘은 이제 혀밑샘, 턱밑샘, 귀밑샘은 큰 침샘인데 이제 이거는 혀 밑에 있고 턱 밑에 있죠. 자, 귀밑샘은 9번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순수한 장액을 분비하고 턱밑샘, 혀밑샘은 7번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침을 분비하겠죠. 자, 그리고 턱밑샘은 점액보다는 장액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혀밑샘은 장액보다는 끈끈한 점액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밑샘은 순수한 장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밑샘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신경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죠. 귀밑샘은 9번 혀인두신경의 부교감 신경이다 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얼굴신경의 부교감 신경은 턱밑샘과 혀밑샘이었죠. 3차 신경은 5번 3차 신경은 혼합신경이죠. 감각은 얼굴에 있는 감각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요. 이제 아래턱 식기 근육을 자극해서 식기의 운동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혀의 일반 감각도 담당을 했죠. 자, 갓돌림 신경은 이제 안구를 갓 쪽으로 돌려주는 이러한 신경이고요. 안뜰 달팽이 신경은 8번 속귀 신경이었죠. 속귀 신경이어서 안뜰 신경은 이제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고 달팽이 신경은 청각을 담당하는 신경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침샘 중에서 장액보다 점액을 더 많이 분비하는 혼합샘은 이제 혼합샘은 턱밑샘, 혀밑샘이었죠. 혼합샘이죠. 그래서 혀밑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턱 밑샘이 있는데 이제 혀 밑에는 끈적끈적한 점액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혀밑샘이 되겠고요. 귀밑샘은 귀 밑에 있죠. 순수한 장액을 분비합니다. 턱밑샘은 점액보다는 장액을 분비하고요. 혀밑샘은 점액을 더 많이 분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혀샘이나 볼샘, 자, 이 작은 침샘을 의미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침샘을 구분하고 분비되는 침의 점액과 장액의 구성 비율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7번 부교감신경과 9번 부교감신경이 어느 침샘을 자극하는지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아둘 걸 보면, 자, 입안에서는 화학적인 소화는 탄수화물에만 적용한다. 물론 작은 침샘, 자, 혀샘에서는 혀 리파제도 분비됩니다. 혀 리파제. 지방 분해를 이렇게 좀 준비하는 과정이다.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소화 효소도 나온다. 그렇지만 주로 탄수화물의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푸티알렌은 탄수화물 분해의 소화 요소다. 푸티알렌을 알파 아밀라제, 아밀레이스라고 하죠. 자, 침샘에서 분비되는 소화 요소는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지 않기 때문에 입안에서는 단백질과 지방 분해는 쉽게와 같은 기계적인 소화에서 이루어진다.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도 분비는 됩니다.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는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